지금 트럼피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나?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파시즘, 그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도 있고 정책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근데 현실로 존재하는 것은 정책으로 존재하는데 사상이 핵심이 되죠, 분명히. 그 사상이 결국은 정치 권력하고 만났을 때 정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상가들은,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이 언제 현실화될 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하고 만났을 때 이게 거대한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상가들은 대부분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정책화, 정치화 시키는가, 이게 이제 결국은 초점인데, 크게 말하면은 이제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있는데, 사회주의가 제가 오늘 여기서 언급을 안 한 이유는 사회주의는 지금 현실 사회주의 망하고 나서 대안으로서의 그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언급 빼고요. 현실로 존재하는 거는 지금 그 구태의 이야기 하자면 미국식의 이제 이 트럼피즘이고, 중국식의,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직까지의 토지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사회화가 안 됐으니까 사회주의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어쨌든 중국식의 일종의 약간의 권위주의적 혹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사회주의, 뭐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두 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식의 트럼피즘이 이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보수적 사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주의 사상은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보수적 사상은 핵심은 종교죠. 네. 핵심은 종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와 연관되는 것이 뭐 전통, 관습, 그 다음에 어떤 그 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대부분 보수주의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은 개인으로 본다면 누구나 보수적인 그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생지에 따라서도 그렇고 다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DNA는 보수주의가 있다. 그 다음에 체제로서의 보수주의는 이제 뭐 전통적인 왕조 체제라든지 신분 사회라든지 세습 권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런 것이 다 보수주의인데, 이 보수주의를 깨고 나온 게 계몽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계몽주의가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면 영국식의 경험주의하고 프랑스의 이제 데카르트부터 내려오는 프랑스의 흐름이 있겠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흐름이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의 사상적인 기반이고, 이 자유주의가 보수주의하고 투쟁을 해서 불자혁명을 일으켰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수주의가 그냥 물러간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고개를 쳐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보수주의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최초의 형태가 바로 보나파르티즘이라고 봅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그 처음에 급진적으로 로베스피에르로 나갔다가 결국 반동이 되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폴레옹 3세 해가지고 보나파르티즘이 등장하는 게 모든 역사의 원형이다. 근대 역사에. 그러니까 혁명과 반혁명인데, 혁명에 대한 이 반혁명으로서 나오는 일종의 심판 왕조 체제, 심판 권위주의나 왕조 체제는 이미 19세기 프랑스 역사에서 보였고, 두 번째의 반동이 파시즘이다. 20세기에. 세 번째 반동이 이제 자유주의의 이름을 빈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다. 지금은 저는 이제 그 파도 속에 있고, 그 파도에서 자유주의에서 예를 들면은 자유주의의 아들이었지만 자유주의가 낳은 필연적 결과가 바로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그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나온 게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에도 보수주의 요소가 있죠. 공동체라고 하는 관념은 보수주의에서 온 거예요. 막스가 원시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아이디어가 결국은 사회주의에 차용된 거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제 이야기는 자유주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유주의는 사상가들은 매우 이상적이었으나 루소도 이상적이었고 휴움도 이상적이었고, 이 사람들은 특히 영국의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강한 계급적 그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전형적으로 맞아요. 로크식 그 자유주의, 로크식 소유권 절대주의 봐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식의 영국식 자유주의나 프랑스식 자유주의 둘 다 공이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동적인 요소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뭐냐? 영국은 제국주의 침략을 하면서 그거를 그 자유주의를 내걸었고 미국은 미국의 독립선언을 하면서 자유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했으나 노예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자체가 어떤 약간 기만적인 정책으로서의 자유주의나 정치로서의 자유주의나 기만적인 요소가 있었다.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진보적이었고 반전통이고 반권위주의고 반완영적 강조체제고 세습권력 반대 능력주의 뭐 이렇게 했지만 현실로서의 자유주의는 이종적이고 기만적.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최근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최근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은 이제 주로 폭력의 역사인데 영국 제국주의가 겉으로는 그 자유주의를 내걸었으면서 얼마나 식민지에 대해서는 악랄했는가. 어쨌든 자유주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9세기부터 존재했고 그 이중성은 국내적으로는 노동 탄압에서의 그 가혹함이 있고 국외적으로는 식민지 백성들을 이제 이 탄압한 그 인종주의고 노예를 부리면서도 내걸었던 그 이중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기만성이 있어서 결국 그 모순, 그 사회 경제적인 모순이 바로 이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국주의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주의가 결국은 노예제도라든지 노동 착취에 기초를 해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고 일어났던 노예들이나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이 말하자면 저항에 타협을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 타협. 이 민주주의자하고 자유주의자들이 타협하는 것이고 자유주의로 갔다가는 자본주의 망하니까 결국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받아들이는 게 보통선거권 아닙니까? 첫 번째는 보통선거권, 두 번째는 복지제도. 이게 타협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케인주의 그 체제고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운 게 50년대, 60년대에 미국과 유럽 체제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하고 타협을 해서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거는 결국은 일정한 정도의 자본의 양보가 있었던 것이고 그 자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하자면 이윤의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걸 함으로써 자본주의 안정을 추구했는데 이제 이 사회주의 도전을 맞이해서 케인즈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시즘을 이기고 나서 45년 이후에 냉전 체제, 이른바 저는 이걸 냉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인데 반공자유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배제하면서 이 서방 진영에서 일정한 정도 안정을 추구했던 긴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긴 평화라는 것도 약간은 사실은 그 유럽식 아이디어인데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평화가 없었거든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근데 유럽은 평화였어요. 그 유럽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냉전은 긴 평화예요. 그 긴 평화가 소련의 위협이라는 그 말하자면은 그 존재 조건이 유럽의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위협이 유럽을 복지국가로 만들었고 미국이 그 유럽을 부흥을 시켜서 결국 전 세계 자본주의의 브렌튼 우드 체제, IMF 체제죠. 그러니까 근본이제, 고정환율제. 이제 이 체제로 자본주의를 유지했다가 그 70년대 오일 쇼크로 해서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인데요. 20세기는 자유주의 시대라고 보고 월레스타인 같은 사람은 1968년에 68혁명을 자유주의가 끝난 걸로 보고요. 1989년에 이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유주의가 이제 끝나는 과정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언제 끝나느냐? 2050년에 끝난다. 콘트라이프 주기하면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가 된다. 이게 그 월레스타인의 주장이었어요. 자유주의의 생명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굉장히 길고 그게 일타격을 받은 게 68혁명이고 89년 혁명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자본주의도 무너지는 순서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월레스타인이 보면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창출돼야 유지가 되는데 사회주의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시장까지 이제 다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는 축적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월레스타인 주장인데 그건 그렇고요. 사회주의라는 실험이 있었으나 러시아 혁명과 이런 게 있었으나 실제로 사회주의는 러시아 혁명에서 무너졌고
살아남은 사회주의는 중국, 북한, 쿠바인데 중국, 북한, 쿠바는 사회주의라서 살아남았다기보다는 민족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 반제국주의, 이 사회주의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 버티는 힘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게 보면 헤게모니는 자유주의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의 긴 자유주의 시기에 말하자면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두려움을 느낀 이른바 이제 이 파시스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유주의 위기를 맞아서 전통적 보수주의가 부활한 건데 그 보수주의가 인종주의와 결합해서 부활한 게 독일 파시즘이고 국가주도 파시즘이 일본 파시즘이고 이런 것인데요. 파시즘이 45년에 공식적으로는 망했는데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서는 망했는데 그 파시즘은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세력들도 다 글로 갔습니다. 예를 731 부대를 누가 다 리크루트했어요? 미국이 다 리크루트했어요. 그 다음에 89년에 러시아, 소련 망하고 나서 그 말하자면 KGB나 이 에이전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이 다 채용했습니다. 전 세계 파시스트들은 다 미국이 채용. CIA나 이거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미국이 다 이 노하우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럼 미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펜하이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하고 일본은 망했지만 그런 식의 체제는 미국에 스며시 가가지고 그때부터 노져서 깨기 시작하고 메카시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완벽한 자유민주주의가 된 게 아니고 이쪽은 깨졌지만 그거를 이쪽에서 슬며시 받아들인 거예요. 냉전이라는 게. 자유주의가 승리를 구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하니까 막 삼인주의, 막 케인즈주의 해가지고 막 노동운동 허용하고 단체교섭 허용하고 복지 허용하고 막 분배 정책, 그 다음에 뭐 영국에서 이제 그 복지제도가 제도화가 되고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순수한 자유주의 사상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든 게 바로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원조들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원조격인 사람들이 이제 사상사로 보면은 이제 본 미제스와 그 미제스의 제자인 하이에크, 그 파시스트였던 칼 슈미트.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는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1920년대 30년대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각축하는 시대에 어느 쪽에 서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자유주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운동을 자기 학술적인 자기들이 하다가 45년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아담 스미스를 다시 읽고 그 다음에 고전 자유주의 사상을 다시 읽으면서 그 고전 자유주의를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국부론 중에서 이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이만하게 아담 스미스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국가 자본주의에 가까워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전제 있고 거기에 이제 시장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신자유주의자들은 아담 스미스에서 보이지 않는 선만 끄집어내 가지고 이만하게 그냥 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칸트와 이 사람들의 이제 이 철학하고 결합을 시켜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인간의 자연법칙과 같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인데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이게 굴절이 된다, 체제가. 그게 하이에크의 기본 사상이고 인간의 자연권론하고 칸트의 철학하고 아담 스미스 이거를 결합해서 하이에크가 이른바 이제 30년대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내죠. 자기가 보니까 저기 공산주의나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랑 똑같더라 이게. 왜냐하면 얘들은 사회를 하나의 건축물처럼 만들려고 한다. 이건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체제는. 이게 이제 그 하이에크의 사상. 이고요. 그 하이에크의 제자가 프리드만이고 그때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나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40년대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은 다 케인즈주의가 주도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그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순수한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았고요.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뭐 그다지
그 당시는 이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의 황금기 아닙니까? 50년대, 60년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여기서 언급한 이제 이 보수주의의 레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위험한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네오콘의 대부가 되죠. 이 사람은 그 철학자인데 플라톤을 연구한 사람인데, 플라톤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은 너희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거기 보면 강자의 정의는 강자의 이득이냐? 그걸 가지고 막 계속 논쟁을 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플라톤이 이제 그 엘리트, 현명한 자의 지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약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소유권은 다 철폐해야 되고, 소유가 있으면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가 이제 안 되고, 이런 약간 사회주의 사상도 있고, 현자의 지배 같은 건데, 이 레오 스트라우스는 당신들이 이해하는 플라톤은 그거는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어. 플라톤이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엘리트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거는 강자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는 게 원래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이 하면서 플라톤을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보수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종교는 아니지만 엘리트주의. 이 무식한 놈들하고 무슨 정치를 해. 자유민주주의는 헛개비야. 뭐 1인 1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강한 엘리트주의와 플라톤주의를 재해석하는 이런 사상이 이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시카고 대학에 자리 잡으면서 2003년 그 이라크 전쟁 때 그 핵심적인 울포이츠가 바로 이 레오 스트라우스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네오콘들이 다 이 레오 스트라우스의 제자들이에요. 이 네오콘들을 키운 거예요. 이 자들이 그 당시에도 어쨌든 미국의 학교에서는 소수였어요, 다. 주류가 다 하버드 중심이고, 또 약간 그 복지지향적인 이런 또 사회민주주의인 지향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칼 슈미트는 원래 이제 이 사람은 법학자이고 의용 지식인이었고, 이제 나치에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역할도 맡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45년 나치 망했을 때 대학에 자리 못 잡았어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아주 뭐 그냥 대놓은 파시즘을 옹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바로 이제 정치적으로 결합이 되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도 그렇고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자유주의는 마치 국가 없이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디칼한 자유주의는 리버리테리안이라고 갓도 연구소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리버리테리안들이 국가 없는 이제 체제를 구상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자유주의는 언제나 국가와 결합이 돼 있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화폐라고 하는 거는 국가 보증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화폐 보증 국가가 있어야 가능하고, 어떤 자유주의도 국가 없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도 언제나 국가하고 결합이 돼 있었고,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레이건 대처 시절에도 국가는 언제나 경제에 개입했었어요. 노동운동을 깨기 위해서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조금을 줬고요. 미국이 그 농민들에 준 보조금은 우리나라에 주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유럽은 물론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그 사회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이 자력이 없는 시장 논리에 맡겼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는 국가와 결합이 돼 있었고, 자유주의도 국가와 결합이 돼 있었고, 그리고 관료는 사라진 적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우리가 약간의 환상들이 있고, 70년대 이후에 이른바 그 자유민주주의나 혹은 복지자본주의 혹은 케인즈주의가 위기에 오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73년 오일 쇼크가 계기였지만, 오일 쇼크가 나타난 것만이 그게 신자유주의가 나타난 배경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이미 금융화 현상이, 초기 금융화는 이제 19세기, 20세기 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금융화 현상이 70년대에 일어나게 되고, 이 금융자본이 이제 국가의 태도를 넘어서려고 하는 강력한 동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고정환율제가 이제 흔들리게 되고, 이걸 흔들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투자가 이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부터 강력하게 압박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 이른바 IMF나 브렌튼우드 자유민족 체제가 70년대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노동운동도 굉장히 자본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게 노동운동의 성장이 부담이 되고, 그런 게 다 복합적이 돼가지고 80년에 이제 이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제 레이건이 집권하고 대처가 집권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뭐냐? 아옌데를 제거하고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 이게 칠레가 그 미국의 앞선 신자유주의, 폭력적 신자유주의인데, 근데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그렇지만 신자유주의도 폭력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시장 경제를 그대로 하려면은 시장 경제를 말하자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제도와 법을 만들려면은 그 법을 만드는 것은 폭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신자유주의는 가장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하예크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박사과정 때. 헌법에 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법에 관한 게 있는데, 근데 이 하예크의 사상은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시장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데, 순수 시장을 그걸 이야기한다는 말은 폭력적인 장치 없이 순수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시장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 시장 질서를, 예를 들면 시장의 강자와 약자의 힘을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 경제 독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평하게 할 거냐? 이게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결국은 폭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파시즘만큼이나 폭력적이다라고 저는 하예크의 사상 내재해 있다고 봤어요. 모든 사람을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을 띄게 하자. 그러면 100m 앞에서 모든 사람을 서게 해야 되는데, 이미 거기서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있고 물려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속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상속제도를 없애야 돼. 시장 경제가 작동하게 하려면 상속을 없애야 돼. 상속을 없애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만큼이나 신자유주의도 매우 급진적인 이 유토피아예요. 그 신자유주의에는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강자의 이득을 옹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슬며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이제 이 피노체트를 쿠데타를 뒤에서 지원하고 칠레에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다가 80년대, 그러니까 모든 공공시설을 다 민영화시켜라.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세금을 최소화시켜라. 학교 애들 보낼 때는 수입에 따라서 차등화시켜라. 돈 많은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많이 좋은 학교 보내고, 지금 칠레 그대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설계를 했고요. 노동운동을 박살내고 이제 80년에 레이건하고 대처가 이런 이제 정책을 폈죠. 그 다음에 89년 이후에 전 세계, 한국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가 왜 그러면 트럼피즘하고 연결되는가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인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지그재그로 계속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보수주의를 부활시키고, 보수주의에 대한 또 반격이 사회주의나 이제 이쪽으로 또 나타났다.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또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한편으로 만들고, 처음에는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가 싸웠어요. 영국에서도 이제 독일에서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겼어요. 자유민주주의가. 근데 파시즘이 등장하니까 결국은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지했던 자유주의자들이 파시즘에 투항했어요. 그리고 그 독일의 3인당이나 얘들이 전부 다 결국은 파시즘에 투항하고 보수주의 이쪽 편에 겨우 서게 되거나 아니면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되면은 자유주의가 중간에 이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고, 타협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폭력 앞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자유를 양보하게 되는 거죠. 폭력 앞에서는 결국은 자본의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중산층은 이게 사회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은 양쪽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이제 결국은 이쪽 편에 서게 되면 자기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게 돼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피즘을 지지하게 된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의 붕괴를 보여주는, 자유주의가 트럼피즘하고 싸우지 않거나 싸우려고 약간 하다가 저 사람이 우리 이익 보호해주네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동안 60, 70, 80년대까지 미국이 민주주의하고 타협 체제를 구사하다가 이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벗어 던지기 시작한 게 9.11 이후에 이라크 침공. 2003년 이라크 침공은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세계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바마, 뭐 클린턴 떠들긴 했으나 결국은 과거에 민주당이 표방했던 정도의 개혁성을 포기한 겁니다.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민주당은 굉장히 진보적인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개혁적이고 사민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말하자면 포기하게 되고 이쪽에 세계화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 노동 세력들이잖아요. 이게 이 사람 민주당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이제 별로 내팽개치고 세계화니 뭐니 해가지고 뭐 멕시코 기업 들어오고 중국 기업 들어오고 뭐 중국 싼 상품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자리 블루칼라 일자리 없어지고 그 다음 화이트 칼라 일자리 없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를 철회하게 되고 유럽에서 사민당이나 이쪽을 노동당을 지지했던 전통적 노동자 계급이 신자유주의 뭐 제3의 길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게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른바 이제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차마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게 된 게 바로 이라크 침공. 그러니까 이라크에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쏘개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프리엠티브 막 이렇게 막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했어요. 전통적 미국의 자유주의 혹은 민주당 지지나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때 막 너무 황당한 상황을 자기들이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촘스키 정도의 진보적인 성은 아니지만 뭐 슐레진전이 뭐니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석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거다. 우리가 언제 미국이 이렇게 침공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은 세계 경찰이고 공산주의가 원래 적이고 저놈들이 오면 우리가 맞받아쳤지. 우리가 언제 이걸 공격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도 약간 기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50년대 60년대 쿠데타를 계속 뒤에서 지지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시작이었고 이번에 트럼프는 그 네오콘의 신보수주의가 더 악화된 형태, 최악의 경우로 이제 트럼프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 저는 이게 공중에서 하늘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쭉 진행된 과정의 이른바 종착점이다,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봅니다. 야,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자냐, 신보수주의자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개차반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와 파시즘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뭐 노동운동 때려잡고 완전히 대자본의 이익을 무조건 옹호해야 되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신보수주의는 뭐냐? 네오콘하고 같은 점은 뭐냐? 인종주의. 아주 강한 인종주의. 지금 이라크 호르무즈 해협에 28척을 배에 침몰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포획을 하지 바다에 빠뜨렸냐? 그 사람들 다 죽였지 않으니까 그거 재밌잖아. 펀! 그 표현을 보고, 야, 이거는 19세기에 그 영국의 제국주의가 아프리카 토인들 사냥할 때 이 사람들 죽는 거고, 야, 재밌네 하고 그거하고 똑같다. 그 느낌이 똑같아요, 사실은. 트럼프의 그 말하자면 정서의 바닥에 깔린 것은 쟤들은 아직은 인간이 안 된 애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장난치고 놀아도 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원래 미국의 백인 엘리트 부자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표현을 못한 거 이렇게 눌려있던 거다가 이게 그냥 위로 올라온 거죠. 기독교적인 선민의식.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적인 도덕주의가 종교성하고 결합됐다는 것에서 바로 21세기적 보수주의의 부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 뭐야? 나의 도덕성이 국제법이야. 이게 바로 이것도 트럼프가 했던 말이잖아요. 이건데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제법이라는 룰이 계속 강대국의 이거를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규제를 해왔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지만 완전히 벗어던진 파리 기후협약부터 해가지고 모든 유엔 그 협정 다 탈퇴하게 되는 것도 귀찮아 이것들 우리 주권제약 아니냐. 근데 그 사이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유엔에 돈도 내고 벗어던질 정도로 법이 뭐가 필요 있어. 법과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도덕적인 우월의식이나 자신감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이놈들아. 우리 근대 자본주의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눌러왔던 이 인간의 그 기본적인 본능, 그 다음에 종교성, 그 다음에 욕망, 인종차별주의 이게 눌러왔는데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2003년 이라크 침공에서 한번 나왔고 이번에 폭발한 그거를 집약하고 있는 게 트럼프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보수성과 미국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이중성, 그러니까 모사한 나라 도와준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60, 70년대 동아시아 발전에 상당한 미국의 우리가 혜택을 입은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가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결국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엄청 키운 거 사실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좀 부자가 됐고 그건 사실인데 결국 미국이 그래도 밀어줘가지고 독재정권, 남미의 독재정권도 많이 밀어줬지만 그쪽은 계속 그 불평등 내전 심했지만 그래도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은 성공한 모델이죠. 사실 가장 성공한 모델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주의 이중성 밑으로는 계속 이 CIA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 독재자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자기들 친미적인 독재자는 밀어주고 약간 반미적인 독재자는 가혹하게 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펴왔는데 그게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사회주의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미국 자본주의가 위기로 몰리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먹어야 되겠는데 중국의 금융시장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이 안 되잖아요. 금융시장이. 이 미국의 목표는 중국 금융시장 먹는 건데 중국의 금융시장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포함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에 엄청난 그 양적 완화에 돈 막 찍어내고 자기들이 기축통화니까 그런 상태에서 재정적자에다가 그 다음에 금융자본에 무슨 자기들이 제조업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중국 싼 물건 수입하면 되는데 다 포기해놓고 지금 와서 제조업 다시 가져오겠다? 웃기는 이야기죠. 이런 체제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럼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 미친놈이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반은 미친놈 맞는데 반은 틀렸다는 이야기는 트럼프는 어쨌든 미국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게 좋게 이야기하면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19세기의 미국이나 21세기 미국이나 차이가 없는데 단지 20세기 내내 미국이 유지해왔던 그래도 미국이 그 예외주의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자랑했던 토크빌의 미국하고 지금 미국하고는 딴 나라예요. 토크빌이 19세기에 봤던 미국은 아직도 제국주의 되기 전의 미국이에요. 그 몬로 독트린도 나오기 전에 1830년대 미국이고 21세기 그 토크빌이 찬양했던 그 당시의 미국하고 20세기 미국도 다르고 21세기 미국도 완전히 다른데 오늘의 미국은 이제 바로 이 트럼피즘 그리고 그럼 트럼피즘 혼자가 미친놈이 아니라는 거는 며칠 전에 이미 의회에서 투표에서 드러났어요. 상원 하원 다 지지했습니다. 이 전쟁. 미국의 국민들은 전쟁 지지한 사람이 27%밖에 안 돼요. 의원들은 다수가 공화당 민주당이 이 전쟁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무너졌고요. 그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 말하자면 이 정당, 이른바 기득권 정당이죠. 이 기득권 정당도 민주주의도 허물어졌고, 그 다음에 이 대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라크에서 165명의 아이들 죽거나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들 관심 사안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데 보도도 안 해요, 제대로. 결국은 그 사회 자체가 국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대. 그런데 이 정치를 못 바꾸는 거죠. 못 바꾸고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의 욕망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거고 그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 좋은 말하자 월스트리트 유대인 자본가들, 금융 자본가들, 미국의 이른바 지배블록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는 확실하게 다 잡고 있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제조업 얘들이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얘들의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얘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재생에너지 앞으로는 그게 주도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전통적인 이 석유 자원이라든지 이거를 없이는 경제가 안 굴러가지. 그러면 얘들의 목줄을 어떻게 지지? 두 군데야. 파나마 운하하고 중동이야. 양쪽을 중국은 석유 수입국이고 최대 석유 수입국이 한국, 일본, 중국. 이 목줄을 지면 성장하는 것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죠. 뭐 달러 패권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결국은 저는 이제 오늘의 이 체제는 이게 결국은 신자유주의가 파시즘으로 가게 되는 이른바 신파시즘이라고 봐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트럼프 체제를 현대판 참주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트럼피즘은 비자유주의적 종족민족주의자이자 오바마 시대의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동. 오바마 시대의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동은 누가 왔느냐? 바로 미국의 노동자들, 하층 백인 노동자들이 오바마나 민주당에 대한 환멸감. 이 환멸감이 결국은 트럼프의 그 특유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확 질러버리고 단언을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쳐도 사람들은 사기라는 거 알면서도 지지하는. 이제 그것이 일종의 이제 약간의 영웅주의와 이런 것이 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 속성이 약간의 열광이 필요하거든요. 차가운 논리보다는 정치가는 약간 거짓말도 하고, 이런 사람이 정치를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필요하죠. 사람들에게 이게 가슴에 불을 댕겨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유세할 때 보면은 그걸 하면서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 그래서 트럼피즘 속에서는 이게 간단한 현상 같지만 이 온갖 말하자면은 이 20세기 문명의 찌꺼기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수성과 욕망과 이게 그냥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민주주의 좋지. 그러나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언노에 나와서 독재를 하더라도 좋아. 나 좀 일자리 좀 구해줘. 그거죠 뭐. 군주는 아니지만 일종의 참주, 로마 시대 그런 형태의 지금 거의 전횡을 하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법원 막 그냥 관세 막 그거 이제 이거 위헌이다 하면 그래 그럼 다른 거 할게. 301조 얼마든지 있어 이놈들아. 법이 너희들이 뭐 국가를 운영하냐? 내가 운영하지?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권의 입법권에 대한 사법권에 대한 우위. 국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데니 로드닉이라는 사람이 세계화 민주주의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이제 로드닉의 책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트릴레마 아니에요. 딜레마는 두 개가 안 되는 게 트릴레마인데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세계화가 이게 그 실현이 같이 갈 수 있느냐. 국민국가 체제와 민주주의가 같이 가는 거는 브렌튼 우드 체제였다. 이게 냉전 체제입니다. 민주주의와 초세계화가 같이 갈 수는 이거는 가상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됐을 때. 즉 유엔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유엔의 군대가 있을 경우에 유엔의 국제법이 한 국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이게 지구적 민주주의가 가능해요. 이거 안 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거 안 돼. 현실성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그럼 세계화와 국민국가인데 세계화와 국민국가는 가능한데 한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은 세계화를 축소시켜야 돼. 세계화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국민국가가 동시에 가는 건 불가능이야. 그러면 국민국가와 민주주의가 같이 갈 수 있어. 오케이. 19세기하고 20세기 초에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뭐 독일의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19세기에는 아직 세계화가 좀 덜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혁명도 되고 막 했잖아요. 근데 20세기는 이게 안 돼요.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로서 19세기 이론 가지고 사람들 계속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게 19세기에 막스나 막스 베버나 그다음에 디르케임이나 사회학자 뭐 경제학자들 했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긴 한데 그거는 그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별개 국가로 있었을 때 가능. 물론 막스도 자본론 뒷부분에 보면은 국제무역이 있을 때는 이윤율 저하가 어떻게 상쇄되고 하는가가 있어요. 자본론 3권에. 그러니까 막스도
후반기에는 이제 이 자유무역, 국제무역이 되면서부터 이 한나라 내에서의 자본의 관계가 어떻게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스는 1863년에 죽었고 레닌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제국주의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세기 이론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지구적인 문제를 떠나고는 설명이 안 돼요. 한나라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 내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세계화를 축소시켜라. 이게 로드닉의 이야기. 세계화 축소가 가능하냐? 가능하냐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화를 원점으로 돌리지는 않지만 지금은 거의 국가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게 로드닉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국가가 경제 개입해야지. 산업 정책에 강력하게 개입해야지. 이게 이제 이 로드닉의 대안이에요. 그럼 지금 야 우리가 지금 살 길이 뭐냐? 호르무즈 지금 저기 전쟁 보고서 우리에게 얻는 교훈이 뭐냐? 석유의존 빨리 줄여야 된다. 석유의존 이거 안 줄이면 우리 이 미래가 없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석유 의존을 줄인과 동시에 석유 수입을 다변해야 된다. 내가 근데 열심히 물어봤어. 야 우리 지금 석유 의존 저기 중동 석유 의존 비율이 몇 %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80%가 거의 중동 석유예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신파시즘으로 갔을 때 그럼 앞으로 21세기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큰 질문이 하나가 있고, 자 세계화를 완전히 옛날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세계화가 된 조건에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 질문, 이제 그런 질문이 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저기 중동 전쟁에도 지금 그쪽에 석유보다도 그 나라들은 물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해요. 이게 수조를 폭파해버리고 하면 물을 먹고 하면 더 치명적인데, 우리는 물은 많지만 식량 자급률 몇 %인지 아세요? 우리 식량 자급률 25%입니다. 그러면 자 당장 갑자기 밀값이 올라가면은 이거 지금도 빵값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어떡하나? 물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식량 문제 있고, 에너지는 석유 의존도는 줄이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뭐 30%까지 목표는 정해졌지만 지금 안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원자력 이야기가 다시 솔솔 나오잖아요. 역시 원자력 가야 돼요.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석유를 수입하는 게 지금 베네수엘라는 원래 우리 석유 의존도 베네수엘라 석유는 얼마 안 돼요. 3%밖에 안 됩니다. 그쪽은 그럼 미국이 이제 틀어지고 이제 한다고 치고, 제 생각으로 야 러시아밖에 없네. 이게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송유관 내가지고 결국 그거밖에 대안이 없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우리 후손들이 이제 이 한반도에서 살아갈 방도의 이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질문이 하나가 있고, 체제 문제로서 이 신자유주의가 결국 신파시즘으로 간 이후에 우리의 대안은 사회 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민주주의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면은 트럼피즘은 저는 서구 문명의 종말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은 미국 무너지고 중국이 올라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아직 반신반의. 중국도 미국만큼이나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서구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구 민주주의가 인류 문명에 기여한 바가 많으나, 저 전쟁을 벌이는 저 욕망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서구 문명에 내재된 DNA인데, 물론 중국도 전쟁을 많이 벌였지만 중국은 그렇게까지 막 침략 전쟁을 그렇게 많이 벌이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 문화 이쪽은.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게 대안이, 문명의 대안이, 사상이 자유주의를 넘은 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은 뭘까? 이런 고민, 이런 세 가지 고민이 바로 전쟁과 트럼피즘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은 없고, 이제 우리가 현상은 우선 읽어야 되니까 제가 현상을 읽기 위한 이야기고, 제 이야기는 현상을 읽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 문명 전환기, 꼭 신자유주의, 신파시즘의 붕괴기가 아니라 저는 문명 전환까지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가 정말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정도로 마치겠습니다.